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셈인데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출마론이 이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공직 사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쾌거입니다. 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늘 선고합니다. YTN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대법원 선고 내용을 생중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내일이 유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정되는 체코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인데 양국은 오는 7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6월까지 유심 1,0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오늘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 3월 26일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고 상고 이유서도 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 사건인 만큼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기일도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는데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의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핵심이라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 앞서 했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나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한 과거 발언의 해석과 또 처벌 여부가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들을 해석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특히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3가지 발언이 쟁점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몰랐다면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입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은 이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며 거짓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관한 발언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말해 거짓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의견에 해당하는지 사실에 관한 발언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밖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날선 공방이 오가는 생중계 TV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나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습니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앞서 나온 1, 2심 판결,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선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고 기각, 파기환송 등 결론과는 상관없이 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추려 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약 25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본선을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청장,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요.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 직속위원회인 국가미래정책위원회는 비이재명계인 이인영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평화번영위원회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선 본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 중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선대위 출범식과 함께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 공약도 내놨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좌클릭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핵심인 총괄선대위원장 7명 가운데 1명으로 임명됐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비정치인 출신으로 앞서 지난 대선 땐 선대위 출범 석 달여 만에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의 무게도 무거워진 데다
출범과 동시에 합류한 만큼 이재명 후보 노동정책에 영향력이 더 강해질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노동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노동자입니다. 6월 3일 노동자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등의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 실제 민주당은 관련 TF를 출범시켰고 오는 11월까지 입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노동공약도 발표했는데 역시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 책임을 완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경제는 우클릭, 노동은 좌클릭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인선에서 통합과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만큼 이 후보 정책도 분야별로 좌우를 넘나들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동시에 중도층을 끌어안을 실용주의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종 경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90분 동안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 그리고 계엄과 관련한 질의는 오가지 않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는 두 사람이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토론회. 두 후보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로 평가된 탄핵 관련 질문은 예상과 달리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당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대신 핵무장과 청년 공약 등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를 5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세금 과세를 유예할 것이고요.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곤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대행과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이라야지 뽑히기 전에 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출마가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란 일각의 지적을 부각하려는 듯 한동훈 후보는 날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토론회에선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대기업 상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마친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친 뒤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 역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맞설 보수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면 이준석 후보 역시 동참할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이는데요. 일단 이 후보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작심한 듯 시작부터 범보수 빅텐트론을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그리고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계엄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동행할 수 없고 특정인만을 막으려는 연대가 성공할 리도 없는 데다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빅텐트는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라며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정권 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빅텐트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의 한 축으로 거론돼 온 이준석 후보. 앞서서도 수차례 단일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대선 완주 여부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표를 분산시킨다 판단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 결국 단일화에 응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그분도 국민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갔을 때 이 대선을 이재명에게 넘겨준다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이 후보에겐 미래가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어 계속 독자 노선을 걸어갈 거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 진영, 우파 이런 거 다 전세 냈습니까? 각자 당이 다른데 주도권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게 건강한 거죠. 이 후보는 초급 군 간부 육성을 위한 군복무 공약,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공약,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등 젊은 층을 대변하는 공약들을 쏟아내며 완주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 단일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범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란 분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건 건진법사 의혹뿐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부지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배당받아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23년 5월에서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관련자 10여 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김 여사는 증선위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최근 재기 수사에 돌입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연이어 불기소 처분한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측이 다음 주 재항고와 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는데 경찰은 가로수길 캠프가 차려진 화랑의 소유주 남매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서초동에 또 다른 비밀 캠프가 있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곳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사건에 집중하느라 진척이 없었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본격 수사를 재개했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8일에 시작돼서 23시간 만에 꺼졌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본격적인 공중 진화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네요. 해가 뜨면서 공중 진화 다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 함지산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산 정상 주변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잡으려고 조금 전 해가 뜬 직후부터 헬기 공중 진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 언뜻 보기에도 10대 넘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 또 지자체는 밤사이 진화 인력 600명 정도와 장비를 동원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사이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불길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간 진화가 다소 성과를 보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서 잔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함지산에 불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8일 오후 2시입니다. 이후 23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6시간 정도 만에 재발화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순간 초속 10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는 서변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주민 200명 정도가 가까운 학교에 대피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은 서변중학교와 성북초등학교 또 유치원 2곳이 오늘 하루 휴업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도 연기 때문에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주불 진화 당시 축구장 370개 정도였던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420개 규모 29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대구 북구와 산림당국은 오늘 중에 재발화한 불씨를 모두 잡고 잔불 정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부터는 비 예보도 있어 오늘 중에는 진화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재발화가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재활용 업체와 고물상 같은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은 중학생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천막 아래로 붉은 불길이 타오르고 짙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4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은 천막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참고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타일과 고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탁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씨를 발견한 직원 5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지 운반용 집게차가 완전히 탔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렸고 타이어는 녹아내렸습니다. 오후 6시쯤엔 경기 가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천안터널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모르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을 보인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지러움과 졸음을 호소한 중학생은
인천 옥련동 길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아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초콜릿을 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국과수에 먹다 남은 초콜릿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겐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죠. 대법원 선고 결과가 이재명 후보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만약에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종훈 기자 리포터 한번 보시죠.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 2만 400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 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 파기 자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자판,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파기 자판은 소송 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자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 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파기 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파기 자판을 제외하면 남은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입니다. 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번 선고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도 속전속결 심리 과정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는데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결국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기로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묻어납니다. 사건이 소부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지난 22일과 24일 한 주에 2차례나 합의기일을 연 것도 모두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미 지난 16일 진행했지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추가로 합의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때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YTN이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예비 후보 4명이 맞붙었던 2차 경선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박빙 승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선을 앞두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탈락한 후보의 지지표를 가져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결승전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경선 방침상 등수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YTN 취재 결과 치열한 3파전 끝에 작은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위 후보의 득표율은 30% 초반대를 기록했고 2, 3위 후보는 20% 후반대 득표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와 3위의 득표율 역시 미세한 차이였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 없었던 경선 레이스에서 살아남은 후보들은 탈락한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은 곧바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고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나경원 의원도 침묵을 깨고 김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분열된 당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통합의 빅텐트입니다.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의 뜻을 대신 이루겠다며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홍준표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함께 뜻을 이뤄서 한동훈 후보도 홍 후보를 높이 평가하며 만남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마음으로 싸우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홍 후보님하고는 적어도 그 결기가 같다. 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도 접촉을 시도하며 탄핵 찬성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탄핵 반대와 찬성 표심은 6대4 정도란 분석도 나오는데 결선 투표를 앞두고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표를 누가 최대한 흡수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만 4,700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상당수가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변에서는 여전히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잇따르면서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풍계리 갱도도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이후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파병된 규모는 11군단과 정찰 총국 소속 등 15,000명이 보내졌고 사상자는 4,700명, 이 가운데 600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한 국가정보원은 현지 매체에서 파병 동향이 처음 보도된 이후 반년 가까운 파병 장기화 속에 일탈 행위도 잇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무인기 대응을 비롯한 현대전 경험은 물론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찰 위성 및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과 SA-22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반대로 북한 노동자 15,000명이 러시아로 송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가지는 않는 걸로 분석됩니다. 적어도 김정은이 거기에 참석을 하려면 몇 주 전서부터 경호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선 아마 김정은은 아닌 것 같고. 핵실험 동향도 전한 국정원은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잇따르고 풍계리 갱도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만 10달간 11건으로 집계하며 간첩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기술 개발 관련 자료는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금리 내림세에 가계대출 금리가 연 4.36%로 넉 달째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32조 3천억 원으로 법인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 본격화하는 걸까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원자재 등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급증한 겁니다. 결국 관세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re GDP, and this is, you probably saw some numbers today, and I have to start off by saying that's Biden, that's not Trump, because we came in on January. 상호관세 발표 이후 잇따른 미 증시 급락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I'm not taking credit or discredit for the stock market. I'm just saying that we inherited a mes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1분기 역성장에 대해 수입 급증을 제외하면 3%의 성장률을 기록한 거라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the best negative print, as they say in the trade, for GDP I have ever seen in my life. It really should be very positive news for America. 경제 둔화 우려 속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0.09% 하락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취임 100일을 막 넘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36%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벼락과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과 경기 북서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산불이 이어지는 대구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비는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중부 서해안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동해안 지역으로도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6.6도, 대구가 1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18도, 대구 24도, 창원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겠고요. 연휴 후반에 다시 제주도와 중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각종 변수로 위기에 놓인 우리 산업계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 돈 26조 원이 넘는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면 바카라 원전에 이은 두 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의 최종 사업자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9달 만입니다. 체코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우리 돈 2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수도 프라하에서 한수원과 체코 측 발주사가 본계약에 서명하면 2009년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과로 기록됩니다. 한수원과 우리 기업들이 힘을 합친 팀 코리아가 무수한 고비를 넘고 거머쥔 쾌거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논란을 합의로 풀어냈고 최대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이의제기도 넘어서면서 체코 정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번 원전 수주는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대에 발맞춰 높은 수준의 원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핀란드 또 자국 프라망빌에다가 건설하는 원전을 지금 13년 지연을 시켰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UAE에서 어떤 온타임 온버짓으로 건설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체코에서도 이번 계약 체결로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검토하는 테물린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되면 또다시 우선 협상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우리 원전 시장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유심을 교체하고 해외 여행을 떠나야 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해외 로밍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영상 SKT 대표가 이달 14일부터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이 몰리는 이른 아침, 인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는 유심을 교체하기 위한 가입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출국 시간에 쫓겨 유심을 교체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1시간이 넘는 대기에 비행기 놓칠까 초조한 해외 여행객도 있습니다. 12시 20분의 비행기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와 로밍 서비스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로밍이 해외망을 빌려 쓰는 만큼 부정 개통 등 범죄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심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해외 여행객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유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항도 더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공항버스 표도 다 매진돼서 또 이참에 해외 여행을 계기로 교체에 나선 가입자들도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재고가 없다고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겸사겸사 하는 느낌이라서. 앞서 출국하지 않는 가입자들도 공항으로 몰렸던 만큼 SKT 로밍센터는 당일 출국자를 우선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는 해외 로밍과 유심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5월 14일부터는 바꿀 텐데요. 그 전까지는 유심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심 물량 부족 속에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무료 교체를 온라인 예약으로 받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재고가 이미 바닥나서 대리점도 온라인 예약만 도울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겐 이 절차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령자의 정보 소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유심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은 어르신들, 재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불안감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려 해도 절차가 또 복잡해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물어보면 좀 차갑고 이게 갈아타는 게 유리하냐고 모르겠어요. 유심 교체 예약, 보호 서비스 가입이 모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고령자가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답답한 마음에 일단 매장을 찾지만 대리점도 당장 유심 재고가 없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유심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현장에 와봤습니다. 유심 재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 이렇게 완전히 유심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유심 교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무상 교체 첫날 23만 명이 유심을 바꿨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며 물량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6월까지 예약이 꽉 찬 매장까지 등장하며 예약이 느린 어르신의 유심 교체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심칩이 대량으로 풀리기 전까지 고령자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고령층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심 정보 해킹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아 4살을 이어오던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해킹 경로를 확인해서 배후를 쫓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건 이후 가입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팔려나가는지 저도 지금 모르지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SKT는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 전 조사 4살을 이어온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22명 규모의 SKT 유심정보 유출 전담 수사팀을 서울경찰청에 편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악성 코드가 침입한 서버 등 자료를 분석해 해킹 배후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다만 서버 침투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악성 코드가 은닉성이 높은 BPF 도어 계열로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과도 자료를 공유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외 공격 가능성도 고려해 FBI 등 다른 나라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월의) 첫날 스포츠 뉴스입니다.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김시우와 임성재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과 독특한 17번 홀 등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81년 전통의 바이런 넬슨의 CJ가 주최자로 나서 2년째. 관계자들과 선수 모두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경기장 적응을 마친 우리 선수들의 시즌 첫 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공동 2위, 지난주 RBC 헤리티지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린 김시우는 PGA 사무국이 작성한 파워랭킹 2위에 오른 만큼 최근 절정의 샷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우는 첫날 현 세계 1위 스코트 셰플러, 전 세계 1위 조던 스피스와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선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원래 하던 플레이처럼 그냥 자신 있게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보면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 마스터스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임성재와 지난해 이 대회 공동 4위를 차지한 안병훈 역시 유력한 톱10 후보로 꼽히며 후원사 대회에서의 우승 도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리 그렇게 우승 후보로 높은 순위에 올려놓고 하면은 당연히 부담은 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는 1라운드부터 좀 잘 풀어가는 게. 한국 선수 3인방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101주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스코트 셰플러입니다. 지난해 7승의 올림픽 금메달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셰플러는 텍사스에서 자라 11년 전 데뷔한 무대에서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Tournament has always treated me really well. I was fortunate to get a spot here when I was a senior in high school, and it was my first PGA Tour event, and I have a lot of great memories of this tournament, so it's good to be back. 갤러리들이 다양한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고유 문화가 깃들어진 우승 트로피, 그리고 홀 전체가 관람석으로 둘러싸인 17번 홀 등도 대회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흥행 포인트입니다. 대회 이름이기도 한 바이런 넬슨은 1년에 18개 대회에서 우승한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골퍼입니다. 전설을 담기 위한 치열한 샷 대결은 이곳에서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미국 텍사스 맥키니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파리올림픽 2관왕의 주인공 펜싱 오상욱 선수가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 그랑프리 대회 출전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상욱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서울 국제 그랑프리 선수권 대회 출전할 예정인데요. 올해로 20회를 맞은 서울 그랑프리에는 지난 파리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오상욱에게 졌던 튀니지의 페르자니 등 세계 펜싱 사부의 톱 랭커들이 총 출동해 치열한 대결을 펼칩니다. 오상욱 선수와 페르자니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요. 일단 한 게임 한 게임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페르자니 선수나 이런 좀 베테랑 선수랑 만나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My goal, which is winning, but I cannot fence with him only with physical because I have no chance. So I need to find a very intelligent way to fence and win on small details.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4년 동안 돌보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발각됐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머리를 도구로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상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의 얼굴을 잡더니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다른 날은 피해자 몸에 밥상을 바짝 붙여놓고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구역질까지 하는데도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고 음식을 뱉자 폭행이 또 이어집니다. 막아보려 애쓰지만 헛수고, 밥을 다 먹인 뒤에는 효자손을 들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발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얼굴에 베개를 덮고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심한 지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20대 여성. 가해자는 평일에 2시간씩 피해자를 4년 동안 돌봐온 장애인 활동보호사 50대 A씨입니다. 폭행 사실은 가족들이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학대 장면은 수십 차례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자신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진짜 좀 많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고.
단순히 진짜 이 짧은 기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솔직히 CCTV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게 좀 크죠. 활동 지원사가 소속돼 있던 기관은 사과와 함께 현장 조사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반전을 기해서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도 장난을 친 것이라며 일부 학대 행위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15일 가해활동 지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SKT 해킹 사고 보겠습니다. 누가 왜 해킹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유심 대란으로 인한 혼란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까지 더해져서 가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된다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유심 정보를 빼돌렸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특정 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심스워핑 범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해킹의 목적이 뭔지, 주체는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진 상황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혼란이나 안보 위협의 목적, 아니면 다른 통신사를 추가로 공격할 가능성, 또 더 큰 범죄를 벌이기 전에 테스트 성격의 해킹일 수 있다는 추측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누가 왜 해킹한 건지 신속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가까이 면담이 이어졌는데요. 대화 내용은 물론 사진까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면담에 참여한 걸로 알려진 명단이 화려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 삼형제가 있고요.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또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이외에 다른 대기업 총수 여러 명도 참여한 걸로 전해집니다. 면담은 신세계그룹 계열의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외부 노출 없이 철통부 안으로 진행됐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릴레이로 이어졌는데요. 면담에 참여한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시간이 채 되지 않는 방안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재계 인사들이 그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각 사업을 소개하면서 미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알리는 자리였다는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뛰는 물가와 함께 덩달아 치솟는 축의금도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품앗이 성격이었던 축의금 문화가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축의금 내려면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친한 친구거나 동료면 20에서 30만 원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결혼식에 몰린 봄철에는 한 달에 축의금으로만 100만 원 이상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축의금 평균액 얼마나 올랐을까요? 1994년에 2만 8천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0년 사이에 3배가 넘게 껑충 뛴 겁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청첩장을 받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가는 축의금은 얼마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식장 식대, 수금의 비용 모두 폭등해서 웨딩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예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도 또 축하를 해줘야 하는 하객에게도 결혼식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예 노 웨딩을 택하면서 축의금도 안 받는 부부까지 생기는 중입니다. 5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34만 5,717명으로 26학년도보다 538명 늘어납니다. 수시 모집 비율은 80.3%로 26학년도보다 소폭 증가하며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비율은 19.7%고 92.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기회균형 선발 인원은 37,324명으로 876명이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은 13,872명으로 786명이 증가합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정원인 5,058명이 반영됐으며 나중에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는 장중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이른바 뉴 노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간밤에도 이 변동폭이 꽤나 컸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결국에 다우와 S&P 500은 보시는 것처럼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미국의 경제 성적표였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온 건데요. 마이너스 0.3%, 3년 만에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강세를 이어왔던 미국 경제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나 백악관에서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인 바이든이 남긴 나쁜 경제 지표라면서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성장률은 관세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나버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투자가 증가했다면서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안간힘인 셈인데요. 관세 인상에 앞서서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경기 부진 속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트럼프 정책의 충격이 읽힙니다. 먼저 물가 지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변동성이 큰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군원 PCE 가격 지수는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문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둔화인지 아니면은 관세 부담과 이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인지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정답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될 겁니다. 관세가 물가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 충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4월 민간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4월의 민간 고용은 한 달 전보다 6만 2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거의 절반에 그쳤는데요. ADP는 지금같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회사죠. 간밤의 주가는 무려 5.6%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벅스의 주가 흐름 역시 좋지가 않죠.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커피 원두 수입 가격이나 제품을 유통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성적표가 나빠졌거나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전망치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을 행정부가 앞다퉈서 만들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겠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요란한 봄비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차츰 해제될 전망입니다. 요란한 만큼 내리는 양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과 경기 북서부에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다만 산불이 이어지는 대구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비는 오후 6시 무렵 서쪽부터 잦아들겠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중부 서해안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동해안 지역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6도, 부산이 16.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대구는 24도로 초여름 같았던 어제보단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오겠지만 5mm로 양이 적겠습니다. 이후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겠고요. 연휴 후반에는 다시 제주도와 중서부에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칠 때마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잠시 후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